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30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어제 많은 분들이 걱정과 위로의 또 메시지 댓글을 남겨주셔서 대단히 송구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네, 참 이 축구하면서 이 몸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좀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오늘은 기사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어제 한전 기사 좀 다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전 주가가 되게 많이 빠져 있고, 올해는 그나마 분기에 이익이 좀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실제로는 정부 규제를 받는 기업은 잘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조환익 이라는 한전 사장을 하셨던 분의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은 경영에서 물러나셨으니까 좀 더 한전에 대한 핵심을 좀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해서 인터뷰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200조 빚더미 앉은 한전 해외 수익성 사업 발굴을 지금 한국전력은 분명히 위기 상황입니다. 동시에 전력산업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탈원전 문제는 사라졌지만 전력망 확충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원전 고준위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도 없습니다. 국경 안에 갇힌 전력산업의 경계를 해외로 확장해야 합니다. 자, 한전 사장을 지낸 조환익 유니슨 회장은 지금 유니슨 회장님을 하고 계시네요. 닥터 둠을 자처하고 나섰다. 우리 전력시장과 전력산업이 처한 상황이 결코 안심할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전력산업 중심에 자리한 한전의 재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조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자, 최근 역삼동 사무실에서 만난 조 회장은 지금 한전이 처한 위기는 올려야 할 주택용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이제 더 이상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늦출 수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진솔히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작년 5월 이후 1년 넘게 동결하고 있다. 한전은 발전회사들에서 전기를 사서 공급한다. 대기업용 전기요금은 그동안 좀 올려서 원가보다 높게 받고 있다.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데 물가 때문에 올려야 할 요금을 못 올린 탓이다. 그 사이 한전의 적자와 부채는 늘어갔다. 1분기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0조 원에 달하고 작년에 지출한 이자 비용만 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자 비용만. 조 회장은 전기요금 인상과 별개로 한전도 스스로 새로운 수익 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는 유망한 에너지 스타트업을 찾아 지분 투자를 해서 향후 IPO를 할 때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다면서 AI를 활용한 전력 솔루션을 만든다거나 해외 원전 사업,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거는 자본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기업 있잖아요.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가지고 자기 자본 안에 자본금 대비해서 이익잉여금이 많고 본업은 투자를 하기에는 성장산업이 아닌 경우에 그랬을 때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배당으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성장성 있는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지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지금은 한전은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부채에 이자 비용만 4조 5천억 내고 있으니까 지금은 돈을 버는데 먼저 이 정상화 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전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하니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오는데 한전이 민간기업이라면 지금보다 전기요금은 훨씬 올라갔을 것이고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조 회장은 한전을 민영화하면 전력 공공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민간이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대신 민간의 목소리를 최대한 사업에 반영해 경영 효율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 회장은 한전 발주 물량만 바라보는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최근에 변압기, 전선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며 매출과 수익 기반을 넓히고 있죠. 조 회장은 전력산업 밸류 체인 끝에 있는 전기도 외국과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때가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력망이 연결된 유럽에서는 남는 전기를 인접국에 판매하는 경우가 흔한데 조 회장은 남부 지방에 밀집한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생산한 전기를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일본에 판매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전력망 확충 문제가 있어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어렵다면 일본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요즘 보면 전기를 우리가 너무 물 쓰듯이 좀 펑펑 쓰고 있다는 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 업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미 이제 조 단위의 재산을 형성하신 그 장모 회장님이라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 장모 회장님이 한 10년 전에 집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10년 좀 더 됐네요. 한 15년 된 것 같은데 그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한 2, 3천억대 부자가 되셨었거든요. 그때 이미. 그런데도 집에서 고등학생 아이가 화장실 불을 안 끄고 다니는 걸 보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먹고 살만 해졌다고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야단을 쳤다고 하셨는데 우리끼리는 뭐 그런 얘기했죠. 먹고 살 만한 수준이 아니신데 훨씬 더 부자신데도 그렇게 근검전략하고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세종시에 교사분들 여러 가지 뭐 강의를 한 2시간 동안에 빡세게 강의하고 왔었는데 거기서 뭐 시장 전망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 금융 경제 교육을 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강의한 제1 그 강의 내용이 그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제1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 게 복은 검소함에서 나온다라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글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재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투자의 방법론을 통해서 돈을 번다고 한들 이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계속 밑빠진 독이 되고 실제로 돈을 일시적으로 벌었다 해도 금방 다 날릴 겁니다. 그래서 검소함이 생활을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스스로가 그거는 이제 부모도 함께 돼 있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생활을 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전기 얘기하다가 또 3,000% 빠지고 있는데요. 전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는 전기요금이 너무 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물가가 오를 수가 있고 서민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올리고 있잖아요. 안 올리는데 전기요금이 좀 비싸야 좀 아껴 쓸 거 아닙니까? 네, 너무 그냥 막 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과거에 제가 싱가포르나 이렇게 갔을 때 보면 그 가게 상가 매장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막 에어컨 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싱가포르는 되게 잘 사나 보다. 저렇게 전기를 갖다가 펑펑 쓰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그렇게 문 열어놓고 막 에어컨 틀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특히나 되게 좀 아끼는 그런 게 근검절약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기료가 폭등했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나온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원가 연동제로 약간 돼 있다 보니까 아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너무 완전히 원가 연동제로 해버리면 서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00%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면 너무 우리가 전기를 좀 막 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한전에서 저렇게 계속 적자가 나면 한전이 발행하는 채권은 국가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요. 땡큐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이자, 4조 5천억이라는 이자 부담,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돌아서 우리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전에 들어가는 세금으로 메꾸는 부분은 사실 누가 메꿔야 되냐?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사실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한전은 아마 전기료 인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주가가 또 반등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자, 그다음 기사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끼리 잘 나가래. 인도 펀드 1조 몰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했더니 인도 펀드입니다. 얼마 전에 저기 강원맨에 인도 투자하자 많이 보셨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 20년은 인도, 과거 20년 전에 중국이 WTO 가입하고 중국의 고성장이 한 1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만든 이 경제 프레임이 인도 퍼시픽 이코노미 프레임이라고 딱 이렇게 미국이 그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도 시장을 잘 봐야 됩니다. 해서 인도 특집으로 강원맨 모시고 한 게 있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 발빠른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인도 펀드에다가 막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군요. 자, 올 들어서 평균 수익률 24%. 우와. 코스피가 4% 올랐는데 평균 수익률 24%랍니다. 미국, 일본 펀드보다 성과가 높아 모디 3연임 이후에 돈이 더 몰려 IMF는 성장률 7%로 오히려 상향 조정했네요. 자, 올해 국내 인도 주식형 펀드에 몰린 투자금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도 주식시장 지금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끝없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야, 6,900조. 네. 얼마 전에 홍콩 시장을 제치고 글로벌 4등인가 5등 됐다고 그랬었죠. 시총 기준으로. 자, 특히 친시장 정책을 내세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한 이후 지난 2달간 5천억 원이 몰리면서
투자금이 급격히 늘어났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26일 기준 올해 들어서 인도에 투자하는 국내 30개 펀드에 들어온 국내 투자자의 자금은 1조 7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주요 지역별 펀드 중에서 북미가 5조 한 3천억 정도 들어갔네요. 다음으로 많이 늘어난 수치인데 같은 기간 일본 주식형 펀드에는 1315억 원이 유입이 됐고 중국에서는 반대로 3995억 원 빠졌습니다. 중국은. 자, 인도 주식형 펀드는 수익률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뒀고요. 올해 들어와서 24, 북미가 20, 일본은 16.6%. 올해 들어서 일본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최근에 좀 빠지긴 했는데, 그죠? 빠졌는데도 이 정도 올랐군요. 자, 올해 인도 펀드는 인도 증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인도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최근 6개월간 1조 달러가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증시 규모로는 여기 나오네요.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다음으로 세계 5위다. 홍콩을 제친 게 아니었네요.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다음으로 세계 5위. 인도 니프티 50 지수는 올해 들어서 26일까지 14.3% 올랐고 또 다른 인도 대표 지수인 센섹스 지수도 한 12.53% 뛰었습니다. 인도 니프티 50 지수가 더 올랐네요. 같은 기간 코스피가 2.33%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5배나 넘게 뛴 셈이다. 자, 모디 총리의 3연임도 인기를 얻은 요인 중 하나인데 실제로 인도 펀드 설정액은 올해 들어서 지난 5월 31일까지 5,097억 원 늘었지만 모디 총리의 3연임이 확정된 6월 5일 이후 지난 26일까지 2달 만에 5천억 원 가량이 더 유입이 됐습니다. 자, 지난 4월부터 2달간 진행됐던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여권의 압승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에 니프티 50 지수가 지난달 4일 6%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지만 3기 정부가 제조업 육성 중심의 모디노믹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자 다시 지수가 반등을 했고 이달 26일 24,834를 기록하며 올 들어서 최고치를 또 찍었다고 합니다. 자, 인도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ETF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에는 이날까지 개인 순 매수 금액이 한 2천억씩 이렇게 몰렸네요. 니프티를 추종하는 만큼 성과도 뛰어났는데 두 상품은 올해 들어서 이날까지 각각 22%, 21% 그렇게 올랐네요.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인도 증시 화랑에 맞춰서 새롭게 상장한 인도 테마형 ETF들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 5월 8일 날 상장시켰네요. 그리고 5월 14일 상장한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또 상장 이후 이날까지 9.8%, 12.45% 올랐네요. 이제 이 인도 ETF 상장할 때 좀 이런 기사 나오면 매번 좀 팔로우를 해서 인도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뭔지 어떤 게 있는지 계속 좀 업데이트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은 인도의 삼성으로 불리는 타타그룹 산하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네요. 요거 괜찮아 보이네요. 자,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는 타타 자동차도 있고 마힌드라 그룹 등 인도 대표 소비재 기업 상위 20개 종목에 투자한다. 인도 대표 소비재라니까 이것도 또 괜찮아 보이는데
인도 시장이 한동안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을 7%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유엔도 올해 인도 경제 성장률을 6.2%로 전망하고 있답니다. 인도는 2014년 모디 총리가 정권을 잡은 뒤 제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모디노믹스를 추진하며 매년 7%대 성장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인도 증시에 대한 고평가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김근하 하나증권 연구원은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는지 모디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한 3기 정부 확정 예산안을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도 7% 성장을 하는데 거기서 기업들도 정부가 약간 친기업 성향으로 그렇게 기업들의 성장을 좀 밀어주는 분위기라면 증시가 약간 고평가될 수도 있죠. GDP 자체가 뭐 7% 성장하는 나라니까. 하지만 1980년대에도 우리나라도 고성장을 할 때 코스피가 100에서 1000 갔었다 그죠? 88년 말에 뭐 1000 갔다가 90년 되면 다시 500까지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또 95년 1월 달에 또 1000 갔다가 그러고 나서 IMF 때 277까지 빠지죠. 277. 그래서 틀림없이 뭐 인도도 나중에 그런 한 번에 큰 조정을 겪긴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이 주식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고 많이 유입이 되면서 거품이 좀 많이 심해지고 그리고 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될 정도로 좀 산업이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너무 대기업들이 대기업 서열을 매길 때 총 자산 기준으로 서열을 매기다 보니까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수익성 자산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뭐 부동산도 많이 사고 뭐 그런 거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고요. IMF가 오기 전에 한 3, 4년 동안 우리가 실제로 무역 수지로 돈을 못 벌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경쟁력이 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적인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삼성그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병철 회장님이 지휘하면서 뭐 차세대 반도체에도 투자하고 막 그랬다가 삼성도 마지막에 자동차 하겠다고 해가지고 삼성 자동차를 IMF 직전에 하면서 큰 위기를 겪기도 했었지만 대우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아쉬운 면도 있긴 하지만 세계 경영하면서 글로벌로 뻗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큰 어떤 목표는 맞았었는데 그게 자금 부채 관리라든지 이 자금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서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대우그룹이 망하게 되고 근데 대우그룹 망하면서 서정진 회장님 같은 분이 또 나와가지고 회사 차려가지고 셀트리온 같은 기업을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인도도 지금은 중국이 2001년도에 WTO 가입하고 2011년까지 고성장을 계속 이어갔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뭐 위험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너무 인도 시장 너무 지금 과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외국인 한국 국채 러브콜 3년물 금리가 3%선 붕괴라고 나옵니다. 자, 미국의 물가 안정세가 확인된 영향으로 29일 국고채 금리가 장중 내내 하락을 했는데요.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거래일보다 0.046%포인트 내린 연 2.978로 장을 마쳤네요. 3%가 깨졌네요.
이 금리가 연 2%를 기록한 것은 22년 5월 30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떨어졌군요. 네, 22년 5월 30일이면 페드가 그죠? 3월 달에 처음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50bp 금리를 올려버리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통화 정책에 민감한 금리로 기준금리가 현행 3.5에서 1, 2회 하락할 거라는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3.046, 10년물도 또 더 떨어졌네요. 3.3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10년물이 한 4.3 하면 우리나라는 3.4, 뭐 중국은 2.3, 네, 이렇게 100bp씩 차이가 났었는데 최근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스멀스멀 조금 밀리니까 우리나라 10년물이 좀 더 빠르게 빠졌네요. 자, 지난 26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연저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5년물과 2년물도 각각 0.055%포인트 등등 하락하면서 5년물도 2.99에 거래를 마쳤네요. 2년물은 3.057이고요. 자, 장기물도 마찬가지로 하락세인데 20년물은 연 3.03%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0.052%포인트 내렸고요.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051%포인트 뭐 각각 내려서 연 2.942, 30년물이 2.942 하고 있고요. 50년물은 오히려 연 2.887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맨날 일드 커브라고 하잖아요. 일드 커브면 1년보다는 2년이 금리가 높아야 되고 2년보다는 5년이 금리가 높아야 되고 그죠? 뒤로 가면 갈수록 금리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장기로 갈수록 단기가 높고 장기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물로 갈수록 높아져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건데 그죠? 그 페드의 정책금리를 확 높이고 그러면서 원래는 단기금리, 장기금리가 같이 밀려 올라가다가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쓰고 통화 긴축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뜨거워진 경기를 좀 누르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경기가 쿨다운 되면서 향후에 경기가 나빠질 거야. 향후에 리세션이 올 거야. 경기 침체가 올 거야. 그런 게 반영이 되면서 장기물, 10년물이라든지 이 장기물이 뚝 떨어지게 되죠. 근데 정책금리는 계속 단기 정책금리는 높게 유지하다 보니까 장기물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장단기가 역전이 되고, 그래서 장단기가 역전이 되고 나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오더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자, 미국 물가가 안정세에 진입했다는 안도감에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운 영향인데 26일 발표된 미국의 6월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인 이 PCE 지수가 시장 예상대로 전월 대비해서 0.2% 증가하는데 그쳤고요.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만 국고채를 4조 2,341억 원어치 순매수했네요. 예, 우리나라 국고채를. 재작년에도 계속 위기론 얘기하시는 분들, 이 장단기 금리 차 때문에 이제 진짜 리세션 온다, 하드랜딩 온다, 뭐 계속 얘기할 때마다 시장이 빠지면 그걸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시장이 빠져도 봐봐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거야. 그런 두려움 때문에 빠져도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고채를 계속 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뭔가 글로벌하게 위기가 오면 하이힐드 스프레드, 하이힐드 금리가 제일 먼저 치솟고요. 그런데 국고채는 안전하다 싶으니까 미국의 채권은 사고 하이힐드는 경기가 둔화가 되면 하이힐드 등급에 있는 기업들이 망할 수가 있잖아요. 어제 위메프 티몬 망하듯이. 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힐드 금리가 치솟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죠.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최근 미국 보면 최근에 1년 반 동안 보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드 랜딩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줬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고, 자, 우리나라에 위기 온다. 재작년에 레고랜드 사태부터 한전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 진짜 위기가 온다. 예, 이런 위기가 오는데 무슨 삼성전자 주식을 사냐,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위기가 오는지는 채권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채권 시장, 외환 시장 다 봐야 되는데 환율이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와, 진짜 위기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실제 정말 위기가 오면 외국인들이 채권 밀어서 팔죠. 저는 IMF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IMF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막 밀어서 팝니다. 근데 채권도 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22년 7월부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도 순매수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가 위기가 오는데 채권하고 우리나라 주식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외국인들이 제일 정확하게 봅니다. 어떤 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국고채를 이달 들어서도 저렇게 계속 샀다는 말은 자, 채권을 사는 외국인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국고채 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미국의 채권은 금리가 4%를 주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 다 빼가지고 미국 채권 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제가 브라질 국채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도 그 나라 채권을 살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뭐죠? 환율이잖아요, 환율. 이자는 4%를 받던 한국 채권에 사서 3%를 받던, 배당을 3%를 받던, 2%를 받던, 네,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절상되느냐, 절하가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자도 3% 받고 이 나라 원화 가치가 앞으로 절상될 거니까. 예,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금리 먹고, 환에서 먹고,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1,600원 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실제로 그분들이 자산이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보면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조 단위를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분석을 하고 산다는 거죠. 외국인들의 채권 시장에서의 동향도 중요하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다만 시장 과열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데 안예하 키움증권연구원은 수급 쏠림에 3년 만기 국채금리가 3%를 하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면서 2% 후반의 시장금리가 지속되려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연 2.75%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당분간은 어렵다고 말을 했다. 네, 미국이 올해 한 3번 또는 2번 금리 인하하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우리도 같이 맞춰서 금리 인하할 수도 있고 그죠? 미국 대선 누가 되든 메이드 인 USA다. 네, 누가 되든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또 해리스 부통령이랑 트럼프랑 또 박빙이에요. 야, 다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미국 관련된 기사는 조금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등장했던 발언들인데 이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것일까? 네, 퀴즈로 시작을 하네요. 자, 1번. 나는 미국 기업과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2번. 우리는 다시 공장을 지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겠다. 우리는 다시 공장을 지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겠다. 3번. 나는 미국 자동차 산업과 미국 자동차 노동자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3번은 왠지 뭐 트럼프가 한 말 같고 그죠? 1번도 뭐 자동차 러스트 벨트 가서 하도 트럼프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좀 하다 보니까 1번, 3번은 뭐 꼭 트럼프가 한 말 같고 그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것일까? 모르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나는 미국 자동차 산업과 미국 자동차 노동자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아,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이 러스트 벨트 가셔서 이런 얘기 한번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답은 3번입니다. 바이든은 지난 11일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미국 노동자에 의해 미국에서 생산되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네요. 지난달에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자, 1번과 2번 발언의 주인공은 각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한 말이랍니다. 트럼프는 자동차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고요. 벤스의 발언은 무제한의 무역을 위해 미국의 공급망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맥락에서 나왔다. 너무 프리 트레이드 하면서 미국의 공급망을 희생시키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자,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은 결국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 그리고 펜실베니아와 같은 러스트 벨트 지역 표심이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실시되는 지금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노선을 따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일각에서는 바이든보다 더 친노동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친노동이 보호무역으로 확장하는 과정은 트럼프 일기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장면이다. 해리스의 경제 인식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은데 대학 시절 경제학을 전공했었네요. 부친도 스탠포드대 경제학 명예교수. 다만 과거 자유무역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적이 있고 트럼프 재임 시절인 2019년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의회 승인 과정에서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미국에 유리하게 개정해 의회에 올렸지만 해리스는 조치가 부족하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당시 해리스는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가 보강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탄소 중립이 또 다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그가 몰랐을 리 없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트럼프 일기의 상징적인 조치였던 철강 232조를 한층 강화했고요.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의 원산지 규정을 더 엄격히 한 것이다. 이 조치로 한국 기업도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여한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앨런 울프 방문연구원과 함께 펴낸 보고서에서 누가 집권을 하든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네요. 통상 질서는 결코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향한 정치적 압력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한국 최대의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죠.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 나서야 할 때다. 네, 최승진 워싱턴 특파원의 기사였습니다. 하긴 참 이게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미국 대선 이후에 대한 부분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얼마 전에는 그냥 뭐 트럼프가 또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2017년부터 그죠? 17년, 18년, 19년, 20년. 야, 그때 보면 참, 주식 투자하는 게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그때 아마 제 수명이 한 5년은 줄었을 거예요, 아마. 2016년 11월 8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선이 될 때는 그 전후로 굉장히 투자를 잘했었죠. 트럼프 덕을 좀 봤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야, 주식은 무조건 오르는데 사람들이 이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게 주주 가치가 증가한다라는 그 부분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참 많은 분들이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 성장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투자했다가 뒤통수 맞고 그런 경우가 너무 우리나라 시장에 많았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아무튼 법인세 낮춰준다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는 아무래도 부동산 재벌 출신이고 너무나 영리한 사람이죠. 그 트럼프가 써낸 책도 있잖아요. 그런 책도 보면 협상의 달인이고 엄청난 비즈니스맨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절대 나빠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017년에서 18년까지는 그때 데이터 센터 미국의 팡 기업들 날아가면서 반도체도 많이 오르고 했었는데 참 트럼프가 이 약간 교활한 면도 있잖아요. 네. 그 교활한 면이 그 나이 드신 분은 교활하다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2018년대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이 2020년에 있을 대선 전략과 맞물려서 18년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주가를 2019년도에 2018년 연말에 S&P 500이 20%나 빠지잖아요. 그렇게 미리 시장을 꾹 눌러놓고 왜냐하면 2018년에서 19년 상반기까지 계속 랠리가 왔었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랠리가 오고 2020년에 어떤 리세션이 오면서 주가가 빠지면 그러면 본인이 재선되는데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2018년 하반기부터 이 주가 누르기에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부터 재수치가 달라지거든요. 중국에 손을 내밀고 자 이제 뭐 협상하자는 식으로 해서 2019년 11월에서 그때 칠레에서 있었던 G20가 아니고 G20였던가? 예, 거기서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협상을 타결시키려고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해를 넘기게 되죠. 그러면서 2020년 1월이었던가 2월에 전격적으로 타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을 아주 펌프질을 하면서 올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던 거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트럼프의 모든 전략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도루묵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때 2018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먼저 선반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빠지고 미국이 연말에 빠지고 19년에 미국 주식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밑에서 박스피로 왔다 갔다 하면서 2019년 8월에는 우리나라 코스피는 저점이 나옵니다. 저점도 나오고 그리고 19년
하반기부터 꿈틀꿈틀. 그러다가 20년에 코로나 터지고 다행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페드의 제로 금리가 오면서 시장이 폭발하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파도 타기를 한 겁니다. 예, 결국은 스트레스는 엄청 받았지만 결국 트럼프 임기 말기까지 고객들 수익 시원하게 내드리면서 그 마음고생하면서 결국은 좋은 수익률로 마무리를 하긴 했었지만 엄청 이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장이었었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또 되면 앞으로 또 4년 동안 그렇게 또 난이도 높은 시장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나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는 이게 파이팅이 넘치면서 하는데 또 그걸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또 이 마음속에 스트레스. 그래서 그런지 그 할머니 로봇이 막 나타나고 또 주가 수준도 미국의 주가 빅7들 보면 사실 빅7 보면 테슬라만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테슬라가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봇의 가치 이런 거를 시장이 조금 로봇의 가치보다는 너무 전기차의 캐전 구간에서의 지금 이익 안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테슬라 하나 빼고는 사실 살 주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 살 주식이 없을 때 보면 항상 조정이 오게 되어 있는데 M7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감기도 걸리고 로봇 할머니 막 쫓아오고 그랬었는데 3,000% 너무 빠졌습니다. 아무튼 이 최승진 특파원의 얘기는 누가 되든 무조건 메이드 인 USA다. 거기에 한국 시장이 많이 이런저런 그러면 이 메이드 인 USA에 분명히 하나의 좀 우리가 look on the bright side로 긍정적인 면을 밝은 면은 뭘까 보면 그 기업적인 그런 친미국 기업적인 정책을 쓰는 가운데 그 기업의 이 밸류체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명히 또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거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잘 가려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잘 가려서. 그래서 미 대선의 이후에 시장이 난이도가 높아져서 또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 스트레스만큼이나 또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반려견 유치원비보다 싼 대학 등록금. 오늘 더 얘기하다가 또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반려견 유치원 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15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을 정부가 억제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인데 예전에는 농촌에서 서울로 자녀를 유학 보내면 진짜 소를 팔아서 학비를 조달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 업계에 저보다 위에 형님들 86학번 형님도 옥천에서 올라오시면서 옥천에 땅을 팔아가지고 학비를 부모님이 대주셨는데 그 땅 안 팔고 그냥 대학 안 갔으면 나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의 학비나 대학 등록금에 전혀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자, 그런데 23년 지금 학교별 사립학교 교육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평균 사립교육기관별 교육비를 보면 4년제 사립대 등록금입니다. 공립대가 아니고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이 732만 원인데 반해서 반려견 유치원 A업체 1년에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영어 유치원 2,093만 원. 그리고 사립초등학교는 918만 원. 사립초등학교가 사립대학보다도 더 비싸네요. 국제중학교 1,280만 원. 자사고 905만 원. 비재수학원 2,600만 원.
사립대 교육부가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최고의 지성인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의 재정 열악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대학 발전에 치명적 저해 요인이 된다. 진리 탐구의 상아탑이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하게 되는 이 같은 충격적인 보도에 경악할 따름이다. 과연 이게 대학이냐는 자조의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 대학은 지식과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학생들의 지식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 재정은 대학의 지속적인 운영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교육, 연구, 시설, 유지 보수 등 다양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대학 재정은 등록금, 정부 지원금, 연구비 기부금 등 다양한 출처에서 조달되지만 이 가운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및 자율화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대학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 대학의 구성원이 교수들의 처우 개선과 그리고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연구 실험시설 등의 확충을 기해야 하고 때론 해외 우수한 학자들의 유치 외에 국제적 학술회의, 포럼,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재원도 갖추어야 한다. 이제 정부는 사립대학들이 세계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록금 인상 억제를 해제하고 대학의 성장 발전을 위해 15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의 인상 불허 조치를 국가적 거시적 차원에서 철폐해야 마땅하다. 네, 최성용 서울여대 명예교수님이시네요. 참 이 기사를 제가 따온 게요. 왜 이렇게 반려견 유치원비보다도 싼 상태가 됐고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 대학의 랭킹에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결국은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되면 다들 대학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이 지원금 받으려고 그죠? 또 줄을 서야 되고 이게 잘못하면 사회주의 국가 트럼프가 옛날에 연설을 했었잖아요. 이 사회주의자들은 원하는 거는 이퀄리티, 네, 무슨 평등 뭐 이런 거 아니다고. 그냥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를 원한다고. The power of control을 원할 뿐이다. 그게 너무 많이 개입을 하면 이게 결국은 내가 다 통제를 하려고 한다. 이 트럼프의 얘기가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를 보겠습니다. 투자 신중이냐 최선호주 테슬라 월가에서도 지금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엇갈리겠죠. 테슬라는 뭐 사기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테슬라가 올 초 248달러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4월 22일에는 연중 최저점인 142달러까지 내렸고요. 그때 마이너스 43%가 참 아주 좋은 가격까지 떨어졌었죠. 하지만 7월 들어 반등에 성공을 했고 지난 10일에는 또 263달러까지 오르면서 연중 고점을 기록한 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날 테슬라 강세를 이끈 것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를 자동차 부문 최고 선호주로 꼽으면서였고요.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너스라는 이 애널리스트가 미국 자동차 섹터의 탑픽을 종전에 포드 대신에 테슬라로 교체하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그리고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다. 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죠? 포드를 미국 자동차의 탑픽으로 꼽는다라는 거는 자, 이에 테슬라 주가는 장중 한때에 6.58% 치솟은 234달러까지 치솟기도 했고요. 자, 조너스는 테슬라가 지난 2분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서 향후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손익분기점을 낮췄으며 자동차 부문의 자원과 기술, 인력, 자본을 공격적으로 재배치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확대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훨씬 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아울러 그는
AI가 촉발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에너지 관련 사업에 주목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외 분야에서도 테슬라가 보유한 AI 기술의 상업적 활용 기회가 클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에너지 발전 저장 사업 매출 ESS죠. 는 30억 1,400만 달러, 약 4조 2천억 정도로 작년 기간보다 100% 증가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트루이스트 증권의 애널리스트 윌리엄 스타인은 테슬라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를 이용해 주행하던 중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경험을 전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날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FSD 성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FSD에 운전을 맡기고 관찰한 결과 교차로에서 앞차가 우회전을 미처 끝내지 않았을 때 자신이 타고 있던 모델 Y가 교차로를 지나며 가속했다고 전했고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해 판매 중인 FSD는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을 점차 개선 중이지만 아직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탓에 실제로 운전을 대신해주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지난 4월과 이달 23일 분기 실적을 각각 발표할 때마다 테슬라의 최신 FSD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결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스타인은 머스크의 말대로 지난 4월과 최근 두 차례에 걸쳐서 FSD의 최신 버전을 각각 시험해 봤다고 밝히면서 스타인은 첫 번째 FSD V12 테스트에서는 놀랍도록 좋지만 현재로서는 유용하지 않다고 평가했고 최근 업데이트된 FSD V12 3.6을 써보고는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졌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러면서 최신 버전 역시 자율주행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면서 우리가 관찰한 결점들은 테슬라가 10월에 로보택시 행사에서 무엇을 공개할지 상상하기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아주 재밌는 기사다, 그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포드 자동차가 출시가 되고 1910년대입니다.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자동차가 팔리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 이 스타인이라는 애널리스트가 그때 만약에 포드 자동차를 탔으면 저는 또 비슷한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 자동차를 탔더니 어쩌고 저쩌고 아직까지도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때 자동차 주가, 포드 자동차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 당장에 내가 써봤는데 정말 이 스타인 애널리스트가 느끼는 게 와 정말 좋다라고 했었으면 지금 주가가 300불, 400불 가 있겠죠. 아직까지도 뭔가 완벽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그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FSD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어느 국면이죠? 네, 아직 초기 early 스테이지잖아요. early 스테이지로 지금 주변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1000명 중에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시장 침투율이 0.5%, 0.1%도 안 되는 기술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거 써봤더니 아,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 주식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이 FSD가 물론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테슬라가 갖고 있는 게 처음에는 이 FSD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ESS도 있고 로봇의 가치도 있고 그 다른 테슬라가 갖고 있는 통신 인프라,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그 많은 걸 함께 좀 평가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